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을 집어들자마자 은행 앱에서 푸시 알림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알림은 이번 달 대출 이자 납부액이 125만 원입니다. 라는 무자비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월급 통장 잔고는 여전하지만 물가는 매일 치솟고 있고 회사로부터 온 이메일은 올해 성과급 동결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당신의 삶이 서서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신용 잔액은 정확히 197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20일에 발표한 잠정치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소득만큼의 빚을 안고 버티고 있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 거대한 1978조 8천억 원의 부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경제 위기의 본질은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바로 현금 흐름의 고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서울 근교에 사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A씨는 연봉 6천만 원 정도로 세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는데 주택대출 3억 원을 안고 매달 이자 80만 원에 원금 상환 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다 보니 카드값이 쌓여가고 유가가 치솟아 물가가 4%나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이 20%나 뛰었어요. 회사 매출은 정체되어 임금 인상은 먼 이야기고 A씨의 현금 흐름이 서서히 말라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시한폭탄의 첫 번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뉴스와 전문가들이 자주 말하는 가계부채 위기 시나리오는 늘 비슷한 패턴을 따르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식으로요. 이건 마치 간단한 공식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설명 속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거나 둔화되기 때문에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부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죠.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보세요.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지만 소득은 정체되었고 그 결과 많은 가게가 빚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그와 비슷한 길목에 서 있는 셈이에요. 전문가들은 금리만 잘 관리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소득 압박에 있습니다. A씨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이자 상환조차 버거워지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9%로 명목 GDP 수준을 소폭 하회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오면 이 안정적인 숫자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모순이 눈에 띕니다. 기준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가계부채가 아직 대폭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4조 원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빚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어질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데 부채를 직접 터뜨리지 않고 소득을 천천히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A씨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출근길에 커피값이 1,000원 올랐고 점심값은 2,000원 더 들지만 월급은 그대로예요. 회사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줄고 보너스 기대는 접었어요. 카드값을 미루기 시작하고 적금은 깨먹게 되는데 데이터가 이 모순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지만 소비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의 대출 규제 덕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소득 압박이 쌓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의 숨겨진 구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채 중심 경제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돈의 흐름이 어디서 막히느냐인데,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압박이 가해집니다. 먼저 소비 둔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그 다음으로 연체가 늘어나죠. 금융기관은 이런 신호를 포착하면 바로 대출 문턱을 높여 신용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부동산 가격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신용이 줄 때 진짜 큰 폭락이 오는 법이죠. A씨의 동네를 상상해 보세요. 이웃 자영업자가 매출 반토막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되고 은행이 대출을 더 조이자 매물은 쏟아지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처음에는 나만 버티면 돼 라는 착각으로 버티지만 공포가 퍼지면 모두가 현금을 쥐고 돈의 흐름이 정지하죠. 정부와 은행은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형 자본과 금융기관을 먼저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집단 착각은 이번에도 부동산은 안 떨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89.6%에서 하향 안정화됐어도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변동금리 비중과 부동산 의존도가 치명적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시장의 착각은 여기서 한층 더 깊어지는데, 한국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강하다는 믿음이 강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경제가 성장할 때는 문제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성장도 안 나와서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처럼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상위권이에요. A씨는 바로 이 착각에 빠져 대출을 더 늘렸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소득이 줄면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가능성 높은 순서로 보면 소비 둔화가 먼저 오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며 연체가 늘어요. 금융권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용이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뒤 가격이 천천히 하락합니다. 이 과정은 폭발처럼 갑작스럽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A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득이 10% 줄자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집을 팔려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요. 결국 연체가 쌓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유가 상승과 환율 압력이 지속되면 이 시나리오는 6에서 12개월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지만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약간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갤럽, MBS, KBS 등에서 민주당 지지율 41에서 44%, 국민의힘 21에서 22%, 여당 선전 전망 52에서 65%로 압승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투표율이나 돌발 변수에 따라 불확실합니다. 여당 압승 시 현 정부 정책, 재정 확대 복지, 강화 저소득층 이자 지원이 연속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계 현금 흐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 저소득 대출 완화나 추가 지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가 커져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지면서 느린 고문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단기 안도감에 빠져 이번에도 버틸 수 있겠네 라는 착각이 강화될 위험이 있어요. 근본적인 소득 압박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어디서 먼저 막힐까? 예요.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은 1978조 8천억 원의 빚이 아니라 그 빚을 버티는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자로서 할 일은 간단해요. 과도한 레버리지 피하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 배당주나 경기방어주 선호하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금이나 해외 ETF 고려하기. A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월별 현금 흐름을 적어보세요. 빚상환 가능 기간을 계산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착각을 깨트리는 첫걸음입니다. 경제 위기는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현금 흐름이 약한 곳부터. 그러다 어느 순간 시장 전체가 그 사실을 깨닫죠. 지금 한국 경제에는 1978조 8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 부채를 버티는 현금 흐름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6월 선거 결과가 뇌관을 늦추거나 당길 수 있지만 개인 선택만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이 미스터리의 결말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